이번 시간에는 조직관리 리더십 중에 상황이론, 경로 목표 이론, 카리스마적 리더십, 거래적 변혁적 리더십, 경쟁적 가치 리더십, 칼리스 리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피그말리온 리더십, 리더십 규인 이론, 셀프 리더십, 코칭 리더십, empower 리더십, 굉장히 많은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이론 중 먼저 상황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론의 연구는 어떤 상황에서나 또는 효과적인 유일한 리더십의 어떤 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에서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 상황이론은 리더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분석에 초점을 두면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 리더의 능력이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는 동시에 요구되는 리더의 형태와 자질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상황이란 바로 리더가 속해 있는 조직의 목표와 성격, 그리고 규모, 더 나아가서 역사, 그 다음에 유형, 발전의 정도, 구성원의 자질과 행동, 그리고 기대와 욕구, 그리고 산물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학자와 이론으로는 피들러의 상황 적합적 이론과 또는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 그리고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 이론이 있습니다. 상황 적합적 이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들러는 조직에 대한 영향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상황적 변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지도자가 구성원들로부터 받은 존경과 신뢰의 정도를 의미하는 리더와 부하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업의 할당과 평가 방식의 구조와 정도를 가리키는 과업에 대한 구조, 스트럭처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리더에게 부여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권력으로서 조직의 구성원들을 나름대로 평가하거나 상벌하고 또는 각종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그 정도,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와 함께 리더의 유형을 조직원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는 관계지향적 리더와 업무 성과 측면에 역점을 두는 소위 과업지향형 리더로 분류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 가지 상황적 조건은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해서 리더가 때로는 호의적인 상황 또는 비호의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 리더 유형 중 어떠한 유형이 더 효과적인지 밝혀내는 것이 이 이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피들러는 리더십의 유형을 LPG라고 하는 약자를 썼는데요. L은 List, 그 다음에 Preferred Co-work라는 거죠. 그래서 LPG라고 하는 List Preferred Co-work 점수에 의해서 과업 지향적인 나름대로의 리더십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관계 지향적인 리더십으로 분류한 뒤에 이 세 가지 변수와 두 가지 리더십 유형의 결합 방식이 얼마만큼 상황에 적합한가에 따라서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보면은 LPG 점수가 낮은 리더는 그리고 이제 그 과업 지향적인 리더로 간주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LPG 리더가 낮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과업 지향이다 너무나,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리더와 조직원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또 작업의 구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또한 리더에게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호의적인 상황이거나 또는 정반대로 비호의적인 경우에는 과업 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호의성이 중간적 상황에서는 바로 관계 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피틀러죠. 이 피틀러의 그 리더십 이론은 상황적 조건이 복잡하고 또는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리더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 측면에서는 무관심한 점 등에서 비판을 받았는데, 바로 조직의 상황이 리더십의 효과성을 결정짓는다라는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경로 목표 이론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목표 이론은 하우스가 리더십에 대한 오하이오 연구와 동기부여의 기대 이론을 결합하여 제시한 이론인데요. 이것은 방향 그리고 목표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오히려 사실은 방향 그리고 목표 이론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편한 그런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론은요, 경로의 명확화와 그 다음에 욕구 충족의 목표 달성을 주요 변수로 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의 패턴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경로 목표 이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어떤 방향과 목표 이론이라고 하죠. 이 이론은 리더는 부하로 하여금 조직 목표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리더는 부하로 하여금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행동 경로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원하는 보상은 더 쉽게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해야만 바로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서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로 목표 이론은 두 가지 상황적 요인과 네 가지 리더십 유형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두 가지 상황적 요인은 첫 번째는 부하의 능력, 성격, 그리고 동기와 작업 진단의 특성, 작업의 구조와 정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조직 내의 규칙과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우스는 어떤 리더십 유형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인가를 연구한 결과 리더십을 바로 지시적 리더십, 지지적 리더십, 성취지향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네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지시적, 지지적, 성취지향적, 참여적 이 네 가지로 정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시적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지시적 리더십은 과업의 구조화 정도가 낮아서 업무 수행의 절차나 방법이 공식화되어 있지 않거나 부하들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때에는 부하들의 활동을 세부적으로 분담시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또 조정할 수 있는 지시한다라는 뜻이죠. 지시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지시적 리더십은 계획과 조직, 통제와 같은 공식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서포티브 리더십이라고 해서 지지해주는 리더십, 그래서 지지적 리더십이라고 부르는데요. 업무가 단조롭거나 또는 너무 어려워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는 경우에는 작업 환경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지지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어치브먼트라고 하는 성취죠. 성취지향적 리더십은 과업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부하에게 목표를 설정을 해주는 거죠. 설정하여 주고 이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갖게 하는 성취지향적, 성취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참여적인 리더십을 잠깐 보면요.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과업의 목표, 그리고 절차, 방법 등의 결정 과정에 부하를 참여시켜서 명백한 역할 기대를 제공하게 해서 목표 성취에 대한 기대를 높이려 할 때에는 바로 이러한 참여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사회학자나 정치학자, 역사학자 등에 의해서 1920년대부터 연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미국의 기업들이 일본의 기업과 경쟁에서 뒤떨어지기 시작한 시기에 대변혁을 도모했던 시기와 맞물려 있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리더가 어떤 독특하고 또 위대한 특징을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원의 지각에 근거하여 정의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론은 리더의 특성, 또 조직원의 특정 상황의 특성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세 가지로 큰 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리스마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추종자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카리스마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원의 반응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리더 자신의 능력보다 상황의 요인으로 인하여 카리스마적 리더가 지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적, 변혁적 리더십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80년대 들어와서 미국의 기업들이 일본과 같은 타국 기업과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조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했음을 인식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리더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하면 리더가 조직을 변화 또는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조직을 변화하고 또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거래적, 변혁적 리더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조직의 리더가 조직의 안정에 초점을 두는지 혹은 변화지향적인 것에 따라서 리더십의 유형을 구분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제 거래적 리더십은 바로 거래적 리더십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기존 업무를 할당하고 수행한 업무 결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서 일상적인 역할을 주력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교환관계에서는 부하에 관한 이해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해관계를 나름대로 자극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을 살펴보면 변혁적 리더십은 추종자의 신념, 그리고 요구, 그리고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또한 나름대로 어떤 기존의 틀이 있죠. 프레임이 있는데 그 기존의 프레임, 틀 자체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리더십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함께 리더 자신을 위해 조직원의 높은 이상과 도덕적 가치에 호소해서 그들의 의식 수준까지 높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쟁적 가치라고 하죠. 경쟁적 가치 리더십이 뭐냐라고 할 때 이 경쟁적 가치 리더십은 단순화 또는 이분화된 리더십의 이론이 아니고 통합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의 초점을 외부 지향 또는 내부 지향, 그리고 연속성과 유연, 그리고 통제의 연속성이라는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환경 적응, 목적 달성, 형태 유지, 통합 이러한 네 가지 활동을 통해서 상반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파슨슨의 AGIL 모델을 볼 텐데요. 이 AGIL 모델을 볼 때 A라고 하는 것은 적응이라고 하는 A, adaptation이라는 뜻을 약자를 갖고 있고요. G라고 하는 것은 이제 goal이죠. 목표라고 하는 이 goal에 대한 attainment라고 하는 목적 달성에서 G라는 약자를 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주 사회복지 현장에서 쓰고 있는 I, 인테그레이션의 약자 I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형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latent pattern maintenance라고 하는 약자의 L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AGIL 모델로 진행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네 가지 유형의 리더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형이 이제 환경 적응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이제 비전 제시형 리더십 이렇게 제시하기로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외부지향적인, 다시 말하면 외부지향적과 개방적인 그러한 조직 활동의 유연성을 추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리더로 가장 적합한 유형은 바로 비전 제시형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와 반대되는 것이 이제 분석형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목표 달성과 리더십으로서의 목적 달성인데요. 조직의 생산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통제 그리고 규율 이런 위주로 공식적인 리더십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동기부여식 리더십이 있죠. 거기에는 이제 조직원 간의 인간관계 향상에 가치를 둠으로써 유연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비직관성 특성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반대되는 유형은 바로 목표 달성과 리더십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형태 유지, 다시 말하면 분석형 리더십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건 내부지향적이면서 구조화된 통제 위주의 상반된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칼리스의 리더십인데요. 이 칼리스는 바로 리더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직원을 참여시키는 수준의 측면에서 세 가지 리더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지시적인 리더십인데요. 이 지시적인 리더십은 어떤 전제적인 그러한 그 리더십이죠. 전제적인 리더십으로 명령과 복종을 강조하는 리더십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직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독선적이고 상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하급자에게 명령하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지시적인 리더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조직원을 보상과 처벌이라고 하는 그 연속선에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이제 참여적인 리더십이죠. 이 참여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이제 데모크라틱이라고 하는 민주적 리더십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리더십은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참여적 경영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스타일이 오랫동안 중요하게 다루어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인간관계 학파의 이념과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뒷받침되어 왔는데 효과적인 구조와 경영을 위해서 바로 조직 구성원들을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 속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의 중심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적 리더십은 이와 같이 리더가 여러 가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조직 성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또 이를 어떤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칼리슬의 위임적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위임한다라고 하는 그 위임적 리더십은 또 다른 말로는 방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임적 리더십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결정권을 조직원들에게 위임하는 형태로서 조직원 스스로 어떤 프로그램의 목표를 세우고 또 그에 따르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원들은 조직의 규칙이나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은 특정 과업 해결을 위한 전문가 중심 조직에 적합한 리더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번트 리더십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서번트 리더십은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고 종사자와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관 내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과의 관계의 질을 나름대로 가장 중요시하고 항상 부하를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의 조금 더 실무적인 내용들을 본다면은 이 현장 직원과 실무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섬김 리더십이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서번트 리더십의 특성이 있는데 경청, 공감, 치유, 인식, 설득, 개념화, 예지, 청지기, 타인의 성장에 대한 헌신이죠. 그리고 공동체감의 형성, 이 10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 직원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중시하면서 또 존중하고 업무의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지향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서번트 리더십은 인간 존중을 중심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업무 수행에서 잠재력과 또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십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나온 리더십이죠. 그래서 피그말리온 리더십인데 이 피그말리온의 효과는 한 개인의 기대와 또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기본 가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피그말리온의 리더 효과는 부하 직원의 성과에 대한 관리자의 기대가 높으면 바로 부하 직원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역으로 관리자의 기대가 낮으면 생산성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리더십의 귀인 이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리더십의 귀인 이론이라는 것은 바로 리더십을 나름대로 확장한 것인데요. 이 조직이 큰 성공을 하거나 또 큰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들은 그 원인을 리더십에서 찾는데 바로 조직의 성과나 또 나름대로 직업의 만족도의 원인을 리더십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귀인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셀프 리더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인지 전략 이 부분을 바로 셀프 리더십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개인에 대한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관리하고 또 자기를 관찰하고 목표 설정 그리고 자기에 대한 강화 그리고 자기의 스스로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방향의 수립 더 나아가서 업무에 있어서의 자연적인 보상 그리고 건설적인 사고 패턴으로의 유도시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건설적 사고 패턴으로 유도하는 이러한 부분들의 그 개념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셀프 리더십이고 또 좀 더 마지막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그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셀프 리드인데 스스로 자신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행동 그리고 여기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이 바로 셀프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코칭 리더십인데요. 조직원의 어떤 개개인이 능력 향상보다 팀원의 어떤 나름대로 상호 교류와 네트워크 그리고 구성원의 능력 개발을 이끌어주는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전통적 리더의 역할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리더는 스포츠팀의 코치처럼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코칭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인파워링이라는 말 많이 아마 사회복지 들어보셨죠? 인파워먼트, 역량 강화 이런 뜻이죠. 인파워링 리더십의 이론은요.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증진시키고 조직원을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리더는 조직 구성원에게 업무와 관련된 자율권을 보장하고 구성원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인파워링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굉장히 많은 리더십들을 하나씩 배우면서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배우지 못했지만 여러 유형들의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나 또는 토론을 하실 분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